사립 유치원 비리 문제가 일파만파로 번지면서 교육부가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교육부 장관의 존재감도 커졌는데요. 그래서 박용진 의원이 유은혜 장관을 살렸다, 이런 말도 나옵니다. 보수 대통합을 준비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김병준 위원장이 황교안 전 총리를 만난 데 이어 오늘 원희룡 지사도 만난다고 하는데요. 보수 통합, 거대한 빅텐트가 될지 허름한 천막이 될지, 자, 사사건건 시작합니다. 프란체스코 교황님의 축복을 전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시다. 오늘 성베드로 대성당에서 올린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는 평화를 염원하는 우리 국민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필코 평화를 이루고 분단을 극복해 낼 것입니다. 여의도 사사건건 분석 한마디 한마디가 기사가 되는 정청래, 정두환 두 분 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먼저 문재인 대통령 관련해서 바티칸이 문재인 대통령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미사를 집전했습니다. 방금 잠깐 보셨는데요. 네, 우리말로 직접 한반도의 평화를 빕니다, 이런 이야기 들을 수 있는데 그 화면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새벽입니다. 네, 우리 시각으로 바티칸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특별 미사가 집전됐는데요. 특별한 주제를 놓고 바티칸에서 미사가 집전되는 것도 또 교황청의 국무총리 격인 파롤린 국무원장이 직접 미사를 집전하는 것도 이례적인 거라고 합니다. 파롤린 국무원장은 우리말로 미사의 시작을 알렸는데요. Nel nome del Padre, del Figlio e dello Spirito Santo. La pace sia con voi. Munzein Detong Nyon Nim, Kim Josuk Yosanim, Hwang Yongham Nida, Francesco Kyoang Nime, Chuk Bogul Zonam Nida, Hambando e Pyongwarul 위에 기도합시다. 오늘 미사에는 문 대통령 내외와 교황청 외교단, 우리 교민들이 많이 참석했고요. 교민들이 주축이 돼서 미사가 봉헌됐습니다. 우리 사제단도 많이 보이고요. 교황청은 우리말 강론, 경본도 따로 만들었는데요. 간청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랫동안의 긴장과 분열을 겪은 한반도에도 평화라는 단어가 충만히 울려 퍼지도록 기도로 간구합시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기도가 미사 내내 이어졌고요. 미사 후에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한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도 있었습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한반도에서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은 지구상 마지막 냉전 체제를 해체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시편의 말씀처럼 이제 한반도에서 자애와 진실이 서로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출 것입니다. 이번 일정 중에 굉장히 관심 가는 일정 중에 하나였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 직접 생중계로 봤습니다. 네. 봤는데 한마디로 좀 감격스러웠고, 특히 이제 김정숙 여사가 문재인 대통령 옆에서 이렇게 머리에 쓰고 이렇게 미사를 드린 장면을 보면서, 네, 미사포 이렇게, 네, 미사포를 쓰고 보는 걸 보면서 좀 성스러움 이런 것도 느꼈고, 네. 그리고 제가 바티칸 교황청 홈페이지를 오늘 들어갔다 봤어요. 네. 근데 메인 뉴스에 우리 한반도 이 평화, 문 대통령 방문 이런 부분이 메인 기사로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굉장히 좀 자긍심을 느꼈습니다. 네. 이제 오늘 저녁에 우리 시간으로 7시면 이제 문 대통령이 프란체스코 교황과 만납니다. 관심은 역시 북한 방문을 청할 것으로 이제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물어봤고, 김정은 위원장이 흔쾌히 한번
오셨으면 좋겠다. 이걸 전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응할 것이냐가 이제 네. 국민의 관심사고 또 세계적인 관심사인데 이제 몇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국가와 교회가 이제 공식 초청장을 보내서 이제 초청을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구두로 전한다라는 게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북한에 사제가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누가 이제 그거를 집전을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또 북한이 세계 인권 이제 탄압국으로 지금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교황청이 많이 고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쿠바도 간 적이 있기 때문에. 네. 쿠바도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셨으면 중남미 좋겠고. 사람이기 때문에. 네. 네. 이제 쿠바 방문도 이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북한과 쿠바가 수교도 맺었기 때문에 네. 우리도 이제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냐 그러는데 사실 쿠바하고 북한하고 사정은 좀 다르긴 해요. 그때 그래서 경우는 뭐 다르긴 하지만 네. 어쨌든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북한을 방문하는 것 자체가 북한도 상당히 문호가 열려 있다. 그리고 평화를 사랑한다 하는 것을 그런 걸 보여주고 싶겠죠.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황 성향 자체가 좀 저는 갈 가능성이 더 많다 이렇게 진보적인 보고 있습니다. 생각을 갖고 네네.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일부러 북한의 문을 열기 위해서라도 네. 갈 가능성이 저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의 종교와 평화, 자유가 완전히 도래해서가 아니고 그것의 마중물을 또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도 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북한이 종교의 자유가 없다 이렇게 흔히 알려져 있는데요. 형식적이지만 종교의 자유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북한에도 교회도 있고요. 성당도 있습니다. 제가 2001년도 평양에 갔을 때 그 성당에 가봤어요. 우리 목회자들 가면 거기서 예배도 하고 성당 그렇습니다. 미사도 보고. 네, 그래서 아마 교황께서 가시면 그 평양에 있는 성당에 가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틀 전 프랑스 방문 때 화면 많이 못 보셨다고 해서 네, 그 영상도 준비했습니다. 이제껏 받아보지 못한 환대를 받았다. 뭐 언론들이 이렇게 평가했는데 보시겠습니다. 샹젤리제 거리입니다. 네. 우리 저 태극기와 네, 프랑스 국기가 함께 내걸렸습니다. 곧 있을 퍼레이드를 위해 시민들도 퍼레이드를 기다리고요. 시민들 기대 속에 이제 곧 148마리의 말로 구성된 저기 나옵니다. 네. 프랑스군의 기마대가 등장했습니다. 장관이 펼쳐졌습니다. 네. 우리로선 참 낯선 풍경인데요. 네, 연주도 좀 하고요. 경찰 사이드카 28대가 윤 대통령이 탄 차량을 호위했고요. 이제 지금 엘리제궁으로 가는 장면입니다. 네. 의장대 사열 받으면서 엘리제궁으로 들어갔고요. 네. 굉장한 환대를 받았다 하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날 저녁 만찬은 예정 시간이 원래 1시간 반이었는데 3시간 가까이 진행됐고 밤 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Le miracle du fleuve Han, par lequel la Corée du Sud a construit son ascension économique fulgurante, tout en affermissant les progrès de la démocratie, doit tout à la force de votre peuple. Nous aimons la tristesse déchirée du chant du Pansori. La jeunesse française s'emballe sur les rythmes déchaînés de la K-pop. Nous l'avons évoqué ensemble. 우리는 같은 시기에 닮은 모습으로 대통령에 당선됐고 지향하는 가치도 비슷합니다. 대통령이 말씀대로 닮은 점이 많아 상중이 같기도 합니다. 연장자인 제가 덕을 많이 보는 듯합니다. 프랑스가 이렇게 우리를 환대한 이유도 궁금하고 또 우리 입장에서도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 뭐 두 가지 조건이 네. 있는 거죠 지금. 네. 저도 EU를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해서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EU 분들을 만나면 유럽 국가들은 대체적으로 미국의 일방주의를 반대해요. 그래서 이분들은 통합, 화해, 인권, 민주주의의 가치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은 명예로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촛불혁명을 통해서 탄생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거에 대한 어떤 환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 일을 해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런 장면을 보면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좀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프랑스는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를 발명한 나라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요. 네. 그 나라의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의 투쟁사를 알고 있다.
이렇게 인사말을 했어요. 네. 예. 어쨌든 환대받는 일은 좋은 일이죠. 그런데 제가 폄하할 생각은 없지만 네. 어느 대통령도 다 외국에 갔다 오면은 청와대에서 이례적으로 환대를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긴 합니다. 네. 저건 근데 진짜 어쨌든 이례적이에요. 형식보다도 이제 내용이 중요한 건데 네. 본래 갔던 목적을 달성하고 왔느냐.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달성을 했겠죠. 근데 이제 대북 제재 완화 문제에 대한 협조에 대해서는 마크롱 대통령이 CBID 비핵화를 이제 얘기하면서 완곡하게 이제 거절을 했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지적받을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공인된 핵보유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미영푸러 5개국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북한의 핵사찰을 받게 되면 프랑스도 참여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협조적인 얘기도 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북한이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이 종전선언과 함께 대북 제재 완화인데 러시아와 중국은 의뢰껏 하는 거니까 프랑스가 그 발언을 해줬으면 좀 더 영향력 있고 공신력이 있었을 텐데 대통령이 이걸 부탁을 했는데 말끔한 답변은 마크롱 대통령이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이 만만치 않은 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외교 그리고 유럽 국가 프랑스를 통해서 좀 협조를 구하려고 했던 부분은 좀 만만치 않다 이런 좀 벽은 네. 좀 느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프랑스 방문하면서 이제 시민들이, 교민들이 원래 가면 특히 젊은 교민들이 많이 이렇게 환영해주고 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도 촛불 드신 분들이 있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의를 표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나경원 의원이,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 볼까요? 네. 갈라치기 대통령 같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고, 네. 촛불 타령은 이제 그만 이런 이야기도 했단 말이죠. 네. 볼까요? 보수 세력을 무조건 적폐로 내몰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모습은 촛불 세력만 대표하겠다는 갈라치기 대통령이라 아니할 수 없다. 정청래 네. 의원 입장부터 들어볼까요? 네. 갈라치기 대통령. 촛불혁명이 일어났을 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4%였습니다. 96%의 국민이 촛불을 지지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것을 갈라치기라고 볼 수는 없고 특히 해외 교민들은 촛불을 더 많이 들었거든요. 그에 대한 감사다 이렇게 네. 생각해서 저는 갈라치기 발언을 하는 나경원 의원이 혹시 갈라파고스에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본인과 그 보수 세력에 불리한 발언을 했어요. 촛불은 마치 진보 세력만 참여한 것처럼. 그렇죠. 예. 보수 세력도 다 참여했거든요. 대다수 국민이 참여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촛불을 완전히 상대방 세력으로 인정하고 우리는 태극기 세력이 우리 세력이다라고 들리거든요. 네. 그럼 굉장히 자기한테 소수파라는 불리한 발언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상한, 좀 이해가 안 가는 발언을 했어요. 알겠습니다. 본인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 득이 안 발언을 돼요. 한 거죠. 예. 알겠습니다. 요 며칠에 북한 비핵화와 제재 해제 관련해 이제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이런 온도차 관련해서 조선일보의 보도를 놓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굉장히 강한 유감을 표명했는데 뉴스 보셨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청와대가 어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남북철도 도로 착공식을 놓고 한미 간 균열이 생긴 것처럼 보도했다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요즘 청와대 친구들 참 이 정부 부처 왜 있는지 모를 정도로 청와대가 모든 걸 다 나서고 했어요.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 백으로 완장차고 있다 하지만은 해대도 너무한 것 같아요. 두 신문에 대해 해당 내용은 논평을 요구할 때마다 자판기처럼 튀어나오는 문장일 뿐이라고 이런 지하에 폄하했습니다. 청와대가 이런 비판을 경호에 수용하지 않고 비판을 비평해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김성태 원내대표 이야기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인즉슨 뭐냐면 이제 너무 남북 관계가 이제 과속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조선과 중앙일보에서 그건 한미 관계에 균열 생기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를 표명한 건데 제가 어제 KBS 뉴스를 보니까 이제 저 보도가 나온 바로 다음에 해리 해리슨 미 주미 대사가 이제 주한 미국 네. 대사가 이제 뭐라 그러냐면 과속하고 있다는 발언을 해요. 그래서 저도 좀 KBS에서 그런 발언을 그런 뉴스를 연이어서 보도하는 게 이제 청와대하고 좀 안 맞지 않느냐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하고 좀 다르게 보도를 한 게 아니냐. 이거 이제 청와대와 달리 사실이라면 저희는 얼마든지 그렇게 보도할 수 있거든요. 하고 글쎄요. 있고요. 예, 예, 네. 예.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은 얼마든지 조선일보도 그렇게 보도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식으로 네, 해석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우선 메시지보다 메신저가 더 중요하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가 청와대 친구들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이건 마치 유승민 의원이 전에 청와대 얼라들이라는 표현을 좀 연상시키게 하는데요. 아니, 제가 만약에 자유한국당 친구들 이렇게 발언하면 과연 기분이 좋을까요? 그래서 저는 공당의 원내대표답게 이런 용어는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일단 하나 들고요. 네. 또 하나는 개성공단의 남부 공동연락사무소 설치할 때도 보수 언론에서는 이게 지금 속도 위반이다 이런 지적을 많이 했어요. 근데 미국에서 문제 안 삼고 있어요. 그리고 철도 착공식은요. 착공식을 하는 거예요. 철도 연결 사업은 그 이후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폼페이오 장관이나 볼턴 같은 경우 이렇게 미국 관료들이 특정해서 북미 정상회담을 특정하지 않았거든요. 그 이유는 서로 좀 지켜보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걸음을 걸 때도 오른발 왼발이 먼저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속도 위반했다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폄하하는 것은 저는 아니 옳지 미국을 못하다고 봐요. 대표하는 미국 대사가 그걸 우려를 했다니까요. 그걸 어저께 KBS에서 보도를 했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예. 그거 저도 이제 해리 헬슨 대사가 한 발언도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 동시에 완벽하게 왼발 해서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남북 관계를 먼저 터서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 관계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조선일보가 그런 비판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래서 김우겸 대변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난번 개성공단 때도 그렇게 비판했는데 지금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우려하는 것은 알겠으나 우리 청와대에서도 대한민국에서도 북한과 한미공조를 맞춰가면서 하고 있으니 한미공조는 균열이 없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알겠습니다. 자, 순방 소식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김정숙 여사의 패션에 대한 논란 소식 보셨죠? 준비가 되어 있군요. 보겠습니다. 강용석 변호사가 SNS로 같은 옷, 다른 느낌. 저게 이제 프랑스를 방문했으니까 샤넬 옷을 아마 일부러 입은 것 같은데 이런 비평과 몇 개 비평을 내놨어요. 또 있나요? 네. 오태가 참 안 납니다. 안습이라고도 했는데 이런 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우리가 입고 있는 게 다 양복 아닙니까? 저는 제가 차고 있는 시계도 롤렉스인데요. 네. 저거 그렇게 문제가 비싼 시계를. 제가 좀 문제가 심각한가요? 네. 저는 저런 지적은 좀 너무나 과거 촌스러운 지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저는 노무현 시계를 차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영광이겠습니다. 근데 이제 안습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안습은 이제 안구에 습기가 낀다. 그런 이제 사실은 뭐 표준말은 아닌 것 같은데, 퍼스트 레이디에 대해서 저렇게 약간 인신공격성 공격을 하는 것은 보기에 좋지 않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정상회견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안 맞다 이렇게 보고요. 특히 뭐 옷이 어떻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좀 수준 낮은 지적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건 뭐 관심을 끌기 위한 맞아요. 문제 제기일 뿐이다. 네. 뭐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실검에는 오르겠죠. 네, 실감에는 오르고. 그런데요, 이제 드릴 말씀이 이거예요.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패션에 대해서는 주요 언론들이 이렇게 보도했단 말이에요. 네. 이거는 조선일보고, 뭐 아시겠지만, 네. 이거 어떻게, 저기에서 카리스마와 여유를 찾아내는 기자도 참 재주가 좋습니다. 다음 또 볼까요? 네. 오색 패션 정치. 네. 패션으로 해서 많은 외교 성과가 있었는지. 계속 있습니까, 자료가?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네. 물론, 대통령이나 대통령 영부인이나 패션에 관심 있는 건 사실이에요. 대중들이 관심 있으니까 언론이 지적할 수도 있고, 또 잘된 부분은 잘 됐다고 분석할 수도 있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 특히 화제가 많이 됐던 네. 것이 패션 외교였어요. 저렇게 옷만 입고 다니면서 외교적 성과는 없다. 저희들도 야당도 이제 비판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우리 한복을 입는다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 거죠. 우리 한복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건데 그리고 김정숙 여사는 샤넬 옷을 입었다는 것은 프랑스 대표적인 브랜드 아닙니까? 그래서 네. 프랑스에게 친근감을 보이기 위해서 한 거예요. 저는 그런 노력에 대해서 참 잘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지 않나요? 뭐 저도 동의합니다. 예. 제가 알겠습니다. 좀 싸워야 되는데. 아니요. 네. 굳이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국감 소식 준비했는데, 엊그제 정무위 국감 중에 국가인권위 국정감사, 잠깐 한 장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잠시 착각을 착각이라뇨 지금! 우선 위원장- 들어가세요. 이민주 국장 일어나봐요. 그 옆에 왼쪽 옆에 누굽니까? 누구예요? 소속하고 성함 얘기하세요. 예, 권익위원회 권익개선 정책국장 안준호 국장이에요? 예. 지금 두 분 뭐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 국감장에서 잣대 말고 길길거리고 웃고 있어요!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제가 계속 쳐다봤는데도. 두 분은 의정활동 하시면서 호통을 치신 정도로 의원께는 안 여쭤보겠습니다. 아니, 호통을 치신 적 없으십니까? 좀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 많이 근데 쳤어요. 호통을 치더라도 왜 호통을 치는 거죠? 호통을 치더라도 네. 경우가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정청래 국회의원과 국회의원 정청래 개인은 다른 거거든요. 저거는 감정을 섞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개인한테 꾸짖을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거예요.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국정감사권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것은 국회의원이 그 기관 공무원을 혼내는 게 아니라 개인이 감정을 혼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을 구분을 못 하는 거다. 저는 어떤 경우에는 호통을 칠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거짓말을 한다든가 네. 국민을 속인다거나 뻔하게 뭐 다른 자료를 가지고 우긴다거나 그런 경우는 국회의원 자격으로 국민들이 대신 호통을 쳐달라고 보낸 거거든요. 네. 그런 경우는 국민을 대신해서 호통을 칠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런 경우는 감정싸움이죠. 예를 들어 지금 사림유치원 관계자가 잘못된 사실을 국감장에서 이야기한다면 호통을 칠 수 있다. 그러니까 국민을 대신해서. 국민들이 저 장관은 좀 혼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장관이 잘못하고 있고 거짓말하고 있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면 국민의 이름으로 호통을 치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시원하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호통을 이왕이면 잘 안 치실 것 같은. 이왕이면 말은 점잖게 하면서 내용은 호통을 쳐야죠. 그렇죠. 그게 좋은 거고 또 지금 저 장면은 이제 요새 잘 못 보던 장면이에요. 옛날에 많이 보던 장면인데 10년 전에 보던 이제 뭔가 장면. 갑질스러운 장면이죠. 그렇죠. 그래서 자, 저는 이번 국감 중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밖에 없는 거예요. 박용진 의원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전에 인사청문회 할 때는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해버리는 바람에 가려버리고요. 청문회를 벼르고 있었는데 이게 사립유치원밖에 안 되는 이번에 이제 사립유치원은 사실은 이제 슈퍼스타의 탄생이고 네. 자유한국당에서도 이제 앞으로 밝혀지겠지만 서울교통공사 이것은 야당으로서 고용세습 문제. 그렇죠. 그래서 네. 그 부분은 야당의 입장으로는 저는 뭐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안 하는 부분도 있지만 야당으로서는 그래도 잘 제기한 거다. 네, 그 뉴스도 눈여겨볼 만한 뉴스입니다. 네,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문제도. 네. 이런 말도 나와요. 그래서 박용진 의원이 유은혜 장관을 살렸다. 뭐 그런 면도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전국 유치원들, 특히 자기 지역구에 있는 유치원들을 적으로 돌리는 거거든요. 그건 100사람의 지지자보다 한 사람의 적이 더 무서운 건데 네. 그 용기 있는 행동을 한 거죠. 네. 잘했습니다. 소송해라, 두렵지 않다라고 박용진 의원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박 의원 좀 아는데 속으로 되게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근본적인 문제 그리고 해결책, 대안을 제시하는 게 문제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취재를 좀 해봤더니 네.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다른 점이 하나가 유치원은 자기 건물을 갖고 있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대출이 잘 안 된대요. 그러니까 네. 사채도 쓰고 이러니까 이자도 갚고 돈 들어갈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항상 유혹이 있었다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이 근원적인 문제이기도 하더라고요. 네, 이왕 문제 제기가 됐으니까 정부가 입법을 통해서라도 좀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원금 이런 부분은 좀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국민들 바람도 높고요. 네. 보수 대통합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황교안 전 총리 지난주에 만났다는 사실 오늘 아침에 보도됐고 오늘 제주 내려가서 원희룡 지사도 만난답니다. 네, 큰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보수 대통합이란 말이 좀 과장된 말이에요. 대가 아니고 그냥 통합 정도인데 무슨 얘기냐면 원래 갈라졌던 거 나갔던 사람들 좀 들어와 달라. 뭐 그 얘기인데 뭘 거기다가 대통합이라고 그러는지 그게 좀 네. 언론에서 좀 그렇게 과잉. 정도원 의원님까지 정도 들어가야 대통합이라고 할 수 있는. 아니죠. 이렇게 이제 네. 그동안 우리가 모르던 참신한 신진 새로운 인사들이 인물. 예 그런 세력이 들어가야지 이걸 대통합이라고 할 수가 있죠. 어제 손학규 대표는 이 자리 나오셔가지고 보수 잡탕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또 유승민 전 대표는 가지 않을 것이다 갈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이름을 네이밍을 보수의 통합이라고 이제 붙인 것 같은데 저는 가출자 호출 조치 네. 집 나간 사람들 귀가 조치해라 뭐 이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총선 때나 대선 때나 임박하면 결국은 질 것 같으면 다 끌어모으는 거거든요. 지난 대선 때는 문재인 싫어요, 다 모여라, 반문연대, 제3지대 이런 게 있었던 것처럼 지금 상태로서는 다음 총선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1번과 2번의 대결 아니야, 총선 때. 그러면 우리 2번으로 다 뭉쳐보자, 자유한국당으로. 이거거든요, 지금. 근데 각 당마다 다 딜레마가 있어요. 바른미래당은 갈 수 없는 조건에 있는 의원들도 있죠.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끌어모아야 되는 거고. 네. 근데 쉽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헤어진 이유가 해소되지 않았어요. 헤어진 이유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로 지금 갈라졌거든요. 근데 네. 이 부분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안 될 거다. 그건 그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수대 통합 느껴지는 보수대 통합의 그 어떤 수요라든지 에너지는 생각보다 강력한 것 같고, 그다음에 만약에 황교안 전 총리가 실제 총선 전에 합류를 하게 되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에너지를 갖게 될 것 같은데요. 아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네. 황교안 전 총리는 뭐 박근혜 정부 때 총리했고 뭐 한 일이 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저희 뭐 그때 국정농단 벌어질 때 뭐 쓴소리 한마디 한 기억이 없고, 또 김병준 비대위원장 때문에 경질될 뻔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보수 쪽에 너무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제 황교안 총리 이러는데 저는 그냥 옛날 김황식 총리나 반기문 총장처럼 그냥 반짝하고 사라질 것 같은데요. 저는 황교안 총리가, 전 총리가 뭐 꺼진 엔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황교안을 통해서 다시 엔진을 가동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밖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대단하진 않고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요, 아,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가 텐트 안으로 들어올 건 거의 기정사실화하는 것 같던데요, 여권분들은? 본인은 굉장히 뭐 그렇게 될 것 같죠? 예, 그렇게 보여요. 네. 그러면 근데 어쨌든 이런 움직임은 네. 결국 내년 2월 전당대회 때는 힘들고 총선 가까워져야지. 왜냐면 이제 다 떨어지게 생겼거든요. 그렇죠.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그때서야 이제 서로 나오고 뛰쳐나오고 뭐 이합 집산이 이루어집니다. 네, 비대위나 조광태가 생각하는 내년 초쯤에 전당대회는 쉽지 않을 거다. 예. 빅텐트는커녕 예,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의 의견이 I agree with you. 저도 정도는 원에 동의합니다. 자막을 좀 쳐주실 수 있습니까? 네. 유승민 의원은 어떨까요? 큰 텐트가 쳐지면 오히려 합류하지 않을까요? 유승민 의원도 지금 이 당, 그러니까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지역구 가면 떨어지거든요. 유승민 의원도 지금 고민이 되게 많아요. 네. 그렇다고 다시 돌아오면 자기 또 뭐 체면이 다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겠죠. 텐트가 그러니까 지금 방향처럼 너무 커지고 예. 인적 쇄신보다는 통합으로 해서 텐트가 커지고 좀 모인다고, 남루해지면 모인다고 해서 저는 국민 그러니까 지지를 남루해지면 받는 오히려 안 갈 거다 이런 지적이 있어요. 예, 모였다고 해서 지지를 받는 게 아니고 네. 뭔가 참신해져야 지지를 받는 거거든요. 근데 잘못 모이면 지지율이 더 떨어질 수 있어요. 예, 너무 모이는데 더 그러니까요. 집착하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모이는 사람이 많아진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 어떤 사람이 모이느냐. 그렇죠. 아, 저 사람이 과연 보수 세력의 깃발이 될 수 있느냐. 근데 지금 차기 대선 주자가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차기 대선 주자가 안 보이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네. 그 나물에 그 밥인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2의 안철수 같은 사람이 등장을 해줘야지 거기가 뭐 빅텐트가 되든 되고 보수 대통합이 되지 지금 있는 사람들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근데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밖에서 온 새로운 인물이란 말이에요. 새로운 인물이 여권에서 아니- 주장하기는. 새로운 인물이 아니죠. 자기들의 주장이죠. 박근혜 때 총리했던 사람이 어떻게 새로운 인물이에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정도원, 정청래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